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민 교수, 기생충 학자로 유명하죠. 이분이 진중권 교수를 따라 하고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좀 이상한 칼럼을 쓰셨어요. 조선일보에다가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 이러면서 진짜 황당한 칼럼을 쓰셨는데 제가 이분이 뭘 잘 모르고 좀 떠드시는 것 같아서 진중권 교수처럼 좀 그분이 이제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민 교수님께 좀 충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자로서 팩트 검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서민 교수의 일단 글을 조금만 보면 화가 나실 테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국정농단 시위가 한창이던 2017년 겨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한 보도 중 가장 볼만한 프로그램은 TV조선의 것들이었다. 네, 계속 읽죠. 알고 보니 TV조선은 가장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아챘고 그에 관한 심층 취재를 하다 정권의 탄압을 받기까지 했다. 그 시절 지겹게 나왔던 최순실의 지하주차장 영상과 옷가게에서 행정관이 휴대폰을 닦는 영상은 TV조선의 작품이었다. 훗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투자에 출중한 능력을 보였던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였던 그 시절 조선일보에 공개 편지를 보낸다. 한겨레가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선행보도가 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라고 서민 교수가 뭘 잘 모른 채 이런 글을 쓰십니다. 제가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조금 더 화가 나지만 조금 더 읽을 게 있어요. 조선일보의 가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친정부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해가며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고 알릴레오 같은 것이 언론사를 위장한 채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이른바 문바라 불리는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공공연하게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이 시대에 조선일보마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아이고. 제가 이 서민 교수가 한겨레에도 칼럼 쓰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분이 그 문바들이라 그럴까요? 이분이 이제 지칭하시는 그분들에게 너무 시달림 받아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위로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서민 교수님, 저는 서민 교수님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과도한 공격 받는다고. 진짜요. 이거를 남종현 기자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남종현 기자한테 직접 그 앞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서민 교수 연락처 좀 달라고. 너무 시달림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실 말씀은 좀 잘 하시면서 힘내시라. 제가 문자 드리고 싶다고 남종현 기자한테 서민 교수 그 칼럼 그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전화번호 달라 그랬었어요. 서민 교수님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서민 교수에 대해서 악감정이 전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서민 교수님 편에 서고 싶었던 기자예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 쓰신 이 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일단 서민 교수님은 진중권 교수처럼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뭘 잘 모르고 그냥 떠드신 걸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진중권 교수는 알면서도 계속 자신의 오류를 막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서민 교수님은 잘 모른 채로 그냥 떠드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쓰신 칼럼이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왜냐? 제가 바로 그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서민 교수님의 이 칼럼이 뭐가 틀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서민 교수의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TV조선이 가장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심층 취재를 한 것도 맞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기자가 바로 이진동 당시 TV조선 사회부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팩트입니다. 딱 그것까지. 그런데 또 다른 팩트는 뭐냐? 만약에 조선일보가 없었다면 이 국정농단 사건은 아마도 더 일찍 밝혀졌을 겁니다. 이 제보가 이진동 기자 같은 엉터리 기자한테 가는 바람에 이게 그렇게 몇 년간 묵혀왔던 거예요. 네, 서민 교수님,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TV조선이 보도한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 왜 최순실한테 꿈쩍 못해가지고 휴대폰 그 액정 화면 옷으로 막 닦아가지고 건네주는 거, 그거 여러분 다들 보셨죠? 그거 영상이 이진동 기자한테 언제 들어간 건지 아십니까? 예. 2014년 말이에요. 2014년 말. 예. 그거를 이진동 기자는 계속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예.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한겨레가 최순실의 존재를 폭로하고 JTBC가 태블릿 PC를 폭로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TV조선이 2년 전에 입수한 영상을 2016년 10월에서야 공개합니다. 예. 사실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있었지롱 이런 식으로. 근데 서민 교수님, 더 중요한 건요, TV조선이 이거를 먼저 확보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 왜 그걸 2년이나 뭉개고 갖고 있었어? 그러는 바람에 국정농단 사건 계속 벌어진 거 아니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서민 교수님? 교수님은요, TV조선을 칭찬할 게 아니라 이진동 기자를 비판하셔야 돼요. 니들 그거 왜 보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에?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야? 최순실이 비선실세인 거 알면서 왜 침묵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따지셔야죠. 에? 2014년 말 그 TV조선이 그 영상 입수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정윤의 문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계일보가 그거 폭로하면서 비선실세 논란이 막 일기 시작하던 때예요. 기자라면 세계일보처럼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서 보도를 시작했어야죠. TV조선 그걸 2년이나 갖고 있어요. 정윤의 문건으로 그 수사를 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있어요. 경찰인데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면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이 최순실의 이름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예. 최순실을 처음으로 언론 보도에 이름 꺼낸 게 TV조선이 아니고 한겨레입니다. 예. 서민 교수님,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취재한 기자 우리 한겨레에 여러 명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자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예요. 자, 제가 하나하나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진동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건요, 고영태의 제보 덕에 시작됩니다. 이게 스토리 제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출입 기자였고, 그래서 당시 고영태가 증인신문 받을 때라든지 그때 다 옆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타이핑했거든요. 제 노트북에 이거 다 기록 중입니다. 예, 그거 제가 오늘 다 읽어봤어요, 다시. 이거 방송 준비하려고. 자, 고영태 씨와 뭐 이현정 씨의 녹취록이랑 온갖 것들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동 씨가 원래는 정치권 끼웃끼웃하던 기자예요. 예, 과거에 그 새누리당 쪽으로 공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출마한 적도 있었어요. 잠깐 그게 언제야?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 받아가지고 안산에서 그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원래는 조선일보 기자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TV조선 기자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랑 같이 일하던 이제 사람들은 계속 주변에 있는 거죠. 자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이제 김수현이라는 사람과 이현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이진동 과거 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현정이 먼저 고영태를 알아요. 그런데 이현정이 친구인 김수현한테 고영태를 연결해 줍니다. 애초에 이현정은 아마 그냥 고영태를 무슨 가방 잘 만드는 친구 뭐 이 정도로 그냥 친하게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자기가 무슨 의상실을 뭐 경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사실 뭐 돈도 대주고 어쩌고 하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현정이 고영태한테 그 얘기를 듣고 김수현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고영태라는 친구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김수현은 그때까지는 이진동 기자랑 막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김수현이 이진동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진동이 이제 기자로서 감이 온 거죠.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김수현의 주선으로 이진동 기자가 자연스럽게 고영태를 만나게 됩니다. 네, 만나자고 했겠죠. 이진동이. 고영태는 당시에 무슨 상태에 있었냐면 차은택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차은택한테 되게 빈정상한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경쟁자라서. 예. 차은택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문화융성위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최순실 아마 백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순실이 고영태 이제 자기 그 의상실 차려주고 뭐 하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사업을 최순실은 좀 안 도와주고 차은택 사업만 막 더 도와준다고 고영태는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영태 입장에서는 이거 최순실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네. 내가 이 독자 생존할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지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아니면 또 최순실을 길들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순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막 이진동 기자한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국정농단을 막아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사명감에서 고영태 씨가 순수한 제보를 한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자로서. 고영태 씨는 좀 뭐 저도 뭐 고영태 씨 만나서 뭐 차 한잔 한 적 있고 참 뭐 그래요. 뭐 좀 그런 관계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순수한 제보 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보수 세력은 고영태가 뭐 국정농단을 기획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 고영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무슨 탄핵 뭐 이런 목적 때문에 뭐 기획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적당히 언론사 기자 이진동이 마침 우연찮게 자기를 찾아왔고 해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걸로 보여요. 예, 고영태 씨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뭐 기자로서의 판단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고영태 씨는 2014년 10월에 이진동 기자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을 이제 언급하면서 뭐 제 현금 1억 원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데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진동이 딱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뭐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로 뭘 좀 촬영하라고 이진동이 그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최순실을 이제 존재를 이제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영태가 이 의상실에 최순실이 나타날 때만 기다려가지고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 재판정에서 이진동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쪽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김수현과 의논해서 판을 키우기로 하고 TV조선 이진동 기자에게 영상을 제공했죠. 예. 그러니까 고영태가 네 제공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판을 키우기로 하고 뭔 소리냐? 뭔가 아무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모든 제보가 대체로 다 이래요. 100% 순수한 무슨 양심 제보가 없어요. 다 좀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제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를 무슨 나쁜 놈 못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문제인 거지.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건 아니고 우리는 핵심은 국정농단 사건인 거죠. 그건 뭐 아무튼 고영태를 나쁜 놈 취급하고 싶은 건 태극기 할아버지들의 생각이고. 자, 아무튼 이진동 기자가 스스로 밝혔듯이 말이죠. 2015년 1월쯤에 이진동 기자는 그 최순실이 짠 문화 융성 사업 예산 뭐 이런 거 자료를 다 확보해서 갖고 있었어요. 갖다 준 거죠. 고영태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보도를 안 해. 이진동 기자가. 2015년 1월이 됐으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래서 고영태 씨가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해요.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죠. 그리고 이진동 부장이 의상실 영상도 갖게 됐죠. 그리고 자기랑 측근들이 문체부 예산 이런 여러 자료들을 2015년에 갖다 줬죠. 그러면은 이진동 기자가 이거를 보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이제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뭐 무슨 보도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영태가 이제 자기 이제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거 비박계 어떤 정치 세력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혹시 뭐 그런 거 이득 보려고 이걸 좀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의심하는 어떤 통화를 해요. 그게 재판정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이. 제가 그걸 다 들었죠. 예.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서민 교수님 이런 거 모를걸요? 예. 이 이진동 기자가 MB 계열로 보여요. 예. 친박계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자기의 어떤 MB 쪽에 뭔가 뭐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2008년엔 떨어졌지만 2016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공천을 받기 위한 카드 같은 걸로 생각했는지 이거를 보도를 안 하고 계속 갖고만 있는 거예요. 제 의심입니다만 이거 MB계 쪽에 분명히 이거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써먹어 볼 수 있을까? 이거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이 글쎄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영태 씨가 의심을 한 겁니다. 저는 고영태 씨 의심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진동 기자가 반론은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거 보도 안 했어? 이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는데 다만 타이밍을 못 맞춘 거다. 의상실 CCTV를 갖고 있었고 최순실 인터뷰도 다 되어 있었고 근데 로드맵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청와대의 공격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기자들이라면 이거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2015년 1월에 이미 모든 자료 웬만한 영상 자료 뭐 온갖 근거 자료들 문서 자료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상 이걸 묵히고 있었다는 거는 이건 보도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로드맵 타령이야. 로드맵이 있었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가지고 있어요. 에? 다른 로드맵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정치 로드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야, 선수들한테 이런 거짓말은 안 통합니다. 예, 저도 이진동 기자만큼 정말 별의별 진짜 보도 다 해봤지만 그렇게 로드맵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당 부서에서 1년을 있을지 2년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계속 갖고만 있어요. 로드맵에 따라서. 그럼 바보 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아요. 절대. 기자가 아무리 길어봤자 그거 6개월 아니면 그 보도 털어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중동 부장은. 자, 그렇게 보도가 묻히다가 조선일보가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2016년 여름쯤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님 때 그 왜 땅 뭐 투기 의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막 전면전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일보가 그 언제나 막 박근혜 편 들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조선일보가 어느 순간 박근혜를 버려요. 예. 모르겠어요. 예. 비박계를 키우지 않다가는 이런 아마추어 정권 계속 가다가는 이거 이러다가 민주정권으로 다시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하고 막 각을 세워서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우병우 쪽에 뭘 조선일보의 굉장히 핵심 관계자가 뭘 좀 청탁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검찰의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적은 있는데 뭐 그건 제가 확인된 건 아니라 뭐 정확하게 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조선일보가 어찌된 일인지 우병우랑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TV조선은 그 다음 뭘 하냐. 조선일보는 우병우의 그 장인네 땅 그거 갖고 막 그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고, TV조선은 미르재단 좀 이상하다 이런 보도를 뭐랄까 좀 그 맞춰가지고 해요. 조선일보랑 TV조선이 막 협공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건 조선일보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보도를 하다가 대충 보도를 막 뭉개버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잼만 푹푹푹 날리고 결정적으로 쓰러뜨리진 않아. 예. 이상하죠. 그때도 조선일보랑 TV조선은 최순실 이름은 절대 까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이때 저희 한겨레에서 낌새를 챕니다. 아, 이거 뭐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겨레 편집국에서 저한테 이거 취재해보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겨레 법조팀에 있을 때였죠. 야, 허재현, 너 지금 하던 모든 취재 중단하고 K스포츠 재단 좀 파봐. 그리고 어떤 의원실 가면 어떤 보좌관이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좀 가서 정확히 브리핑 좀 들어봐. 가서 들어봤더니 TV조선과 조선일보에 쭉쭉쭉쭉 이상한 보도들이 막 있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부터 한 일주일간 K스포츠 재단 그 이사장 뒤만 계속 쫓아다녔어요. 예, 송파군가 어딘가 근처에 어디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계속 제가 뻗치기하고 진짜, 아이고, 제가 원래 법조팀 기자인데 법원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일주일을 거리에서 뻗치기 했어요. 근데 그 이사장이 저를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저는 보도를 접었어요. 한 일주일 하다가. 예. 아무리 쫓아다니지 안 만나주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한겨레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 기자 한 명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팀을 꾸려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김무겸 선배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제 특별 취재팀이 꾸려져서 한겨레 기획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법조팀으로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는 취재를 좀 하다가 별로 성과를 못 내고 다른 취재에 집중해요. 저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취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최순실은 좀 다른 기자들에게 맡겨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9월 한 20일쯤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7월 초에 이제 K스포츠 재단 이사장 막 쫓아다니다가 실패하고 나머지 다른 기자들이 한 2개월 더 노력해서 9월 20일쯤에 최순실을 아예 이름을 못 박아가지고 저희 한겨레에서 첫 보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진동 기자는 침묵. 예. 자, 한겨레가 한 달 정도를 막 기획 보도를 해도 다른 언론사가 받지를 않아요, 기사를. TV조선 계속 제가 살펴보는데 보도가 안 나와요. 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TV조선이 사실 먼저 보도했던 사안인데 이 미르재단 뭐 이런 것들, 스포츠재단, K스포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김우겸 기자가 이제 공개 편지를 한겨레에 칼럼을 쓰죠. 같이 보도하자고. 예? 왜 보도 안 하냐, 다른 언론사들. 그러다가 우연찮게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도의 이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죠. 한겨레가 원했던 그림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때까지도 TV조선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제서야 결국 보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태블릿 PC 못지않게 이런 거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의상실 화면 이게 나옵니다. 최순실의 어떤 권력의 힘을 입증하는 의상실 이 동영상이 그제서야 나와요. 예. 서민 교수님, 이게 스토리가 이래요. 예. 이진동 기자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거 내가 제일 처음 보도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김우겸 기자를 제치고 영웅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뭐 한겨레랑 JTBC한테 뭐 이 공이 다 넘어갈 거라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이거 사실 다 내 거야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 이렇게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뭐 박근혜 정권은 이제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고, 아 그렇다면 이거 내가 사실 어느 정도 군불 다 떼어놓은 건데 야 이거 내가 조용히 더 이상 있었다가는 이거 다 남한테 공이 다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회주의적으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이진동 기자가 자기가 무슨 참기자처럼 행세하면서 TV조선에서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다닐 때 저는 정말 속으로 역겨웠습니다. 예.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굳이 여기저기 얘기 안 한 건 어쨌건 이지동 기자가 보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자가 모아온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 팩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보도를 뭉개고 말고 뭐 이런 거는 그래 그 기자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무슨 꿍꿍인지 몰라도 좋아. 너가 그거는 어쨌든 축적해놓은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겨레가 조금 더 쉽게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어. 그 공은 인정. 예. 그래서 이진동 기자를 제가 뭐 굳이 뭐 폄훼하거나 뭐 이 사람 뭐 참 기자 실제로 아니네. 원래 정치권 끼웃끼웃하던 사람이네. 예? 이런 얘기 굳이 안 한 겁니다. 예. 지금도 별로 할 생각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예.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이 서민 교수처럼 예? 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없었다면 뭐 국정농단 뭐 이런 거 밝혀지지도 못했을 거라는 이런 식의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예. 확실한 건요 이 제보가 고영태 씨가 이진동 기자 같은 사람을 안 만나고 모르겠어요 뭐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 아니면 김의겸 선배 같은 사람을 먼저 알았다면 박근혜 정권 비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뭉개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에? 그렇게 몇 년 동안 병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에? 서민 교수님,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럼 쓰지 마세요. 예. 자,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서민 교수는 무슨 조선일보의 가치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뭐야 뭐 언론 탄압?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대요. 탄압이란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에?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불이익 본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서민 교수님 뭐 어디 방송 잘린 거 있어요? 예, 없잖아요.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진행된 언론 탄압과 지금 뭐랄까 언론 독자층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무슨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이게 같습니까? 탄압이란 표현을 쓰시려면 불이익을 증명하세요. 예. 불이익을 증명하시라고요. 예. 서민 교수님 뭐 학교 그 어디지 당국대 의대 교수님이시죠? 뭐 어디 뭐 무슨 뭐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뭐 연구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부당하게 심사 탈락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강의가 잘린 거 있어요? 아니면 어디 방송에서 잘린 적 있으세요? 탄압이란 표현을 쓰시려면 자신의 불이익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탄압이라고 얘기합니까? 탄압이란 국어사전을 어떻게 그 용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예. MB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공정보도하다가 쫓겨나고 그랬습니까? 예? 8년 가까이를 YTN 기자들, MBC 기자들 다 여기저기 막 유배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거를 탄압이라고 쓰셔야죠. 본인이 무슨 탄압을 당하셨어요? 예? 어디서 탄압이란 표현을 쓰세요? 제가 일부 뭐 진영주의자들, 좀 과격하신 분들이 서민 교수님 자꾸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 저도 안타깝게 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탄압이란 표현을 이렇게 윤색해서 쓰시면 안 되죠. 이건 왜곡입니다. 교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한겨레 선후배 우리 기자들 만나면 절대 진중권 교수 칼럼 절대 실어줄 생각하지 말라고 시간이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서민 교수님한테까지는 그렇게 아직은 안 할 거예요. 왜냐? 일단 서민 교수님의 첫 번째 실수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거 의도적으로 쓰신 거라기보다 그냥 뭘 모르셔서 떠드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눈 감아 줄 텐데 만약에 이런 칼럼 계속 쓰시면 한겨레 신문에 절대 칼럼 못 쓰시게 제가 계속 설득할 겁니다. 경고드리는 거예요. 왜냐? 한겨레 신문은 우리 사회 공공재예요. 예. 뭐 잘 모르고 그냥 유명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글이나 막 싣는 그런 신문이 아니에요. 예. 허재영 기자였습니다. 자, 분노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저 진짜 요즘 뭐 잘 모르면서 떠드는 이 전문가 지식인 분들 너무 화나요. 예. 이 공공의 지면을 활용해서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좀 건설적이고 뭔가 그런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어설픔과 본인들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친문 진영한테 여러 번 기레기라고 공격당하고 그러는 기자예요. 예. 근데 저한테 요즘 안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서민 교수님, 좀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칼럼 쓰십시오. 예. 일단은 본인에 대한 판단은 제가 좀 유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